엄마, 화장실 다녀와.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게. 아들의 그 말에 아무 의심 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다녀온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차도 아들과 며느리도 모두 사라진 고속도로 졸음쉼터 주차장. 제게 남은 건 며느리가 건넨 물티슈 한 장뿐이었죠. 아들의 은행 본부장 축하 나들이라더니 저를 오도 가도 못하는 이곳에 버리고 둘이 축하 파티를 벌일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단 한 통의 전화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이오키라고 합니다. 평생 서울 변두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간의 고생을 끝내고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더 힘든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야 꺼내놓은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 할인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저희랑 나들이 가실래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할인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나들이? 갑자기 웬일이야? 할인이가 살갑게 웃으며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가 이번에 본부장으로 승진했잖아요. 다 어머님 덕분인데 저희가 축하드리는 의미로 모처럼 바람이라도 쐬러 가려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도연이가 그렇게 출세했는데 이 엄마가 빠질 수 없지.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며 번 돈으로 도연이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녀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럼 어머님 제일 예쁜 옷으로 차려입으세요. 1시간 후에 출발할게요. 할인이가 방긋 웃으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가장 아끼던 자수 스카프를 꺼냈어요. 보라색 천에 하얀 매화가 곱게 수놓아진 스카프였습니다. 목에 두르고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외출할 생각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1시간 후 현관 앞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도연이는 이미 뒷좌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엄마 타. 도연이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조수석에 타려고 했는데 할인이가 얼른 말했어요. 어머님, 뒤에 타세요. 앞자리는 딱딱해서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 알았다. 저는 도연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도연이는 휴대폰을 꺼내 시끄럽게 통화를 시작했어요. 네, 제가 오늘 중으로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연이는 도착할 때까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고 업무 얘기만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우리 아들이 참 바쁜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엄마랑 나들이를 다 가고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죠.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통화만 하고 있고 차 안 공기는 묘하게 차갑고 불편했어요. 도연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좀 드라이브 하다가 맛있는 거 먹고 올 거야. 그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할인이가 앞쪽을 가리키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쉼터 있네요. 저희 잠깐 쉬었다 갈까요? 쉼터? 벌써? 아직 1시간밖에 안 왔는데. 아, 제가 새벽부터 서둘렀더니 좀 피곤하고 화장실도 급해서요.
어머님도 화장실 가실래요? 할인이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나도 화장실이나 다녀와야겠다. 차는 꽤 큰 졸음쉼터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할인이가 익숙한 듯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어요. 자, 어머님 내리세요.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화창한 봄날이라 쉼터에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때 할인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불쑥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손 닦으세요. 제 손에 들린 것은 물티슈 한 장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저희도 화장실 갈 거니까 같이 가요, 어머님. 할인이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마지못해 차에서 내려 저희 뒤를 뚱하게 따라왔어요. 저는 정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저 며느리가 드디어 마음을 연 건가 싶어 기분 좋게 쉼터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저기예요. 할인이가 여자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들도 볼일 보고 와.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볼일을 보고 손을 씻은 뒤 아까 받은 물티슈로 손을 꼼꼼히 닦고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화장실을 나와 아까 차를 세웠던 주차장 자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차가 없었습니다. 어라?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던 검은색 세단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혹시 차를 다른 곳에 주차했나 싶어 주차장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도연아, 할인아, 어디 있니? 저는 애타게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다시 화장실 쪽으로 뛰어가 남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봤지만 도연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미친 사람처럼 돌았지만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핸드백이 차 뒷좌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땡전 한 푼 없는 지갑도 모두 그 가방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제 손에 덩그러니 쥐어진 물티슈 한 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제 아들 도연이가 싹싹하던 며느리 할인이가 저를 이호갈 데 없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두고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급한 볼일이 생겨서 잠깐 어디 갔을 거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쉼터 건물 앞 벤치에 망부석처럼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돌아와. 엄마 여기 있다. 저는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지만 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쉼터에 잠시 들렀다가 각자의 목적지로 바쁘게 떠났어요. 저만 홀로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쉼터에 불이 켜지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끼던 스카프를 꽉 여미며 벤치에 몸을 웅크렸어요. 도연아,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차가운 물티슈를 손에 꼭 쥔 채 서럽게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전부였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버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웅크린 채 꼬박 밤을 보냈습니다. 손안의 물티슈는 제 눈물로 젖어 축축해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제 뺨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던 것이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하늘이 구멍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쉼터 처마 밑으로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온몸이 비에 젖어 축축해졌고 아끼던 스카프도 머리카락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때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화물차 기사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입술을 달싹여 겨우 대답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어요. 아니, 이 늦은 밤에 빗속에서 뭐 하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기사님이 제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여기 두고 갔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사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차를 타고 같이 왔는데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차가 사라졌어요. 가방도 휴대폰도 전부 차 안에 있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사님이 제 행색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에이 할머니, 그럴 리가 있나? 분명히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아드님이 곧 돌아오시겠죠. 아니에요. 분명히 저를 버리고 간 거예요. 아이고, 일단 집이 어디신데요? 이대로 계시면 큰일 나요. 제가 근처까지 태워드릴게요. 기사님이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서울 강서구인데 너무 멀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물건만 건네주고 다시 서울로 가야 돼서요. 어차피 가는 길이에요. 기사님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젖은 몸을 웅크렸어요.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어 한기가 뼛속까지 스쳤습니다. 할머니, 뒤에 담요 있으니까 그거라도 덮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있던 담요를 꺼내 몸에 둘렀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자식이 있어요? 할머니, 분명 오해일 거예요. 집에 가보시면 아드님이 반겨주실 거예요. 기사님이 저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오해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차가 익숙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 맞으세요, 할머니? 네, 맞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담요를 곱게 개어 돌려주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님이 손을 흔들며 떠난 후 저는 아파트 현관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서 드디어 현관문 앞에 섰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삐, 삐.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천천히 눌러봤지만 역시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할인이가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흠뻑 젖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여길 어떻게... 할인이가 귀신이라도 본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문 좀 활짝 열어. 비밀번호가 안 맞네. 저는 젖은 몸으로 현관에 서서 차갑게 말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쉼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할인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긴 지나가던 차 얻어 타고 왔지. 비켜, 춥다. 저는 당장이라도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할인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야 여보? 그때 안쪽 침실에서 도연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왔어요.
도연이가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다. 저는 제 아들을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연이가 할인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왔어? 도연이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다시 찾아왔지? 하는 당혹감만 가득했죠. 어떻게 되긴 너희가 나를 그 몹쓸 쉼터에 버리고 갔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엄마가 안 계셔서 얼마나 찾았는데 우리가 엄마를 한참 찾았다고. 도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그렇게 애타게 찾았어? 그럼 왜 경찰에 신고는 안 했니? 그건 도연이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들어오세요. 젖으셨잖아요. 할인이가 마지못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머물던 작은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안 계셔서 저희도 얼마나 놀랐다고요. 할인이가 눈도 깜빡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라. 그 역겨운 거짓말. 그만하라고. 저는 할인이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너희가 날 버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왜 그랬어? 도대체 왜 날 그 낯선 곳에 버리고 갔냐고.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도연이가 잔뜩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 아침부터 정신 좀 차려. 우리가 왜 엄마를 버려? 엄마가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상한 소리?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상한 거지.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소리쳤습니다. 할인이가 슬그머니 도연이 옆으로 바짝 붙어 섰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좀. 정신? 내 정신은 아주 멀쩡해. 어머님. 할인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방금까지 떨리던 그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어머님을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됐다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여기 사실 수 없어요. 나가주세요. 할인이가 또박또박 아주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도 지금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요즘 이상한 말도 너무 많이 하고 우리가 엄마를 더 이상 케어할 수가 없어. 케어? 너희가 날 케어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해. 아침부터 이웃들 다 깬다고. 도연이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처음부터 저를 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쉼터에 두고 온 것도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저를 쫓아내려는 것도 모두가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던 거죠. 알았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할인이가 되물었습니다. 나갈게. 너희 소원대로 이 집에서 당장 나가줄게. 어머님, 대신 이것 하나만 똑똑히 기억해. 너희가 오늘 버린 게 이 늙은 엄마인지 아니면 너희 인생 전체인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저는 할인이와 도연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도연이가 저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협박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제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은 제가 나갈 때 그대로였습니다. 옷장 위에 먼지가 쌓인 낡은 수첩이 보였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다행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김 기자님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제 물건들을 치워버린 줄 알았는데 이건 미처 발견하지 못했나 봅니다. 옷장 서랍을 뒤져 겨우 동전 몇 개를 찾아냈어요. 저는 수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디 가는데? 할인이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공중전화 쓰러 간다. 내 휴대폰은 너희 차에 고이 모셔져 있으니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제 등 뒤로 쾅 하고 닫혔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정문 옆에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김 기자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후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기자님, 저 이오키예요. 오키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기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큰일 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김 기자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장 위치 말해. 아파트 앞 공중전화예요. 주소 알려줘. 내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자님. 저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공중전화 부스에 기대서서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급히 멈춰 섰습니다. 김 기자님이 차에서 내렸어요. 오키 씨. 김 기자님이 저를 보고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온몸에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기자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오키 씨, 얼굴이 왜 이래요? 꼴이 이게 뭐야? 김 기자님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차에 타요, 얼른. 일단 따뜻한 데 가서 얘기부터 합시다. 저는 김 기자님의 차에 탔습니다. 김 기자님이 근처 식당으로 차를 몰았어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앞에 두고 김 기자님께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겪은 기막힌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할인이가 오키 씨를 쉼터에 고의로 버리고 갔다는 거지? 김 기자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틀림없어요. 분명히 고의로 그런 거예요. 증거가 있어? 오키 씨, 이런 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김 기자님이 냉철하게 물었습니다. 쉼터에 카메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걔들이 저를 두고 그냥 떠나는 장면이 찍혔을지 몰라요. 알았어. 오키 씨, 진정해. 내가 당장 알아볼게. 김 기자님이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기자님, 제발 기사 하나만 써주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네. 저는 간절한 마음에 김 기자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키 씨, 이건 정말 큰 사건이야. 현직은행 본부장이 자기 친어머니를 고속도로에 버렸다는 건데 확실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펜을 놀릴 수가 없어. 증거요? 증거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떻게든 찾을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며칠만 기다려봐. 내가 그 쉼터 카메라부터 싹 다 확인해 볼게. 저는 김 기자님이 구해준 보증금도 없는 월세 10만 원짜리 작은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옷장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기자님, 정말 고마워요. 이 신세를 어떻게 갚죠? 괜찮아. 일단 여기서 몸 추스르고 지내요. 내가 계속 조사할 테니까. 김 기자님이 제 손을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나흘이 지났어요. 김 기자님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오키 씨, 쉼터 카메라 영상 확보했어. 도연이하고 하린이가 오키 씨 화장실 들어간 거 확인하고 바로 차 타고 떠나는 장면이 정확하게 찍혔어. 정말요? 정말 찍혔어요? 응. 이제 기사 쓸 수 있어. 놈들 각오해야 할 거야. 준비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자님. 그리고 바로 이틀 후였습니다. 김 기자님의 기사가 인터넷에 떴어요. 제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독 유명은행 본부장 부부 친모 고속도로 쉼터에 버리고 달아나. 기사는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정말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 기자님이 빌려준 낡은 휴대폰으로 기사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짐승 같은 자식이 다 있나?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당장 신상 공개해라. 사람들이 저 대신 분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도연이와 하린이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그 뻔뻔한 얼굴들이 나왔어요. 도연이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작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도 받으셨고요. 거짓말. 저 악마 같은 놈. 내가 언제 치매야?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하린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가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리려고 나들이를 갔는데 저희가 정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머님이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놀라고 찾았는지 몰라요. 저런 거짓말쟁이들. 연기하고 있네. 어머님이 평소에도 기억이 오락가락하시고 망상 증세가 심하셔서 저희를 가끔 못 알아보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도 어머님의 치매로 인한 착각이신 것 같습니다. 도연이가 준비한 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가 사라졌는데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도 너무 경황이 없어 신고하려던 참에 어머니께서 다행히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도연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장 김 기자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님, 지금 텔레비전 봤어요? 저것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봤어. 오키 씨, 저 뻔뻔한 놈들이 수를 쓰는구나. 어떡해요, 기자님? 이제 저 어떡해요? 일단 진정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저렇게 나온다 이거지?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생전 처음 보는 동네 병원 의사라는 자가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네, 이오키 환자분은 작년 5월부터 저희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가 카메라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근에는 증상이 급격히 심해져서 가족들 얼굴도 가끔 못 알아보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 증세도 있으셨고요. 저 사람 누구야? 저 거짓말쟁이. 저는 치매 아니에요. 저는 텔레비전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그때 김 기자님이 제가 머무는 쪽방으로 급하게 찾아왔어요. 오키 씨, 큰일이야. 도연이 놈이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 서류까지 언론에 공개했어. 뭐라고요? 성년 그게 뭔데요?
오키 씨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키 씨 재산이나 모든 걸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게 법적 후견인을 세우려 했다는 거야. 서류의 날짜도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어. 김 기자님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정말로 도연이의 이름이 적힌 후견인 신청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날짜 보니까 3달 전이야. 쉼터에 버리기 한참 전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지.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기자님, 저 이제 어떡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치매 노인으로 알겠어요. 오키 씨,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저 의사부터 내가 뒷조사를 해봐야겠어. 의사요? 응, 뭔가 냄새가 나. 도연이한테 거액의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김 기자님이 수첩에 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둘로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어떤 사람들은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며 저를 욕했습니다. 치매 환자 말을 어떻게 믿어. 불쌍한 아들만 잡네. 은행 본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어머니를 버려. 말이 안 되잖아. 악의적인 댓글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저는 문득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이가 몇 달 전에 제 도장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엄마, 은행 서류 때문에 도장 좀 찍을 때가 있어. 도장 좀 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내줬었습니다. 혹시 설마? 저는 불안한 마음에 당장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제 명의로 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오키입니다. 상담원이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상담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고객님 확인되셨습니다. 생명보험 3건이 조회되는데요. 네, 3건이요? 네, 모두 올해 초에 가입하셨네요.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인은 박도연 씨와 김아린 씨로 두 분이 공동으로 되어 있고요. 금액이 얼마죠? 한 건당 5억 원씩 총 15억 원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보험에 가입했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고객님, 본인 도장이 날인된 정식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분쟁이 있으시면 본사로 직접 방문하셔서. 저는 상담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곧바로 김 기자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큰일 났어요. 도연이 놈이 제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어놨어요. 15억짜리를요. 뭐? 15억? 수령인이 도연이랑 할인이 그 두 년놈들이에요. 제가 죽거나 실종되면 그 돈을 전부 받는 거죠. 김 기자님이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 유기가 아니야. 오키 씨를 계획적으로. 김 기자님이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를 없애려 한 거예요. 그 보험금을 타내려고. 그래서 저를 쉼터에 버리고 치매 환자로 몰아간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키 씨, 일단 진정해. 이제 확실한 물증이 생겼어. 그 보험 서류부터 당장 챙겨둬. 네, 알겠어요. 도연이와 할인이가 직접 오키 씨를 버린 걸 인정하는 말이 녹음된 게 있으면 게임 끝인데. 녹음이요? 응,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오키 씨를 버렸다고 자기들 입으로 인정하는 대화 같은 거, 그게 필요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박정숙 아주머니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도연이네 집에 와서 꼬박꼬박 청소를 해주시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였죠. 저는 수첩에서 박정숙 아주머니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주머니죠. 이옥희예요. 어머, 어르신, 어디 계신 거예요? 뉴스 봤어요. 세상에, 괜찮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주머니,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인데요? 말씀하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네 집에 녹음기 하나만 몰래 놓아주실 수 있으세요? 네. 녹음기요? 네. 아무도 모르게 거실 소파 밑이나 안 보이는 곳에 작은 거 하나만요. 박정숙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망설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아주머니, 제발요. 저 정말 억울해요. 텔레비전 다 거짓말이에요. 도연이와 할인이가 저를 버린 게 맞아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제발요, 아주머니. 저 도와줄 사람이 정말 아주머니밖에 없어요. 네. 한 번만 절 살린다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딱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 인간들 뻔뻔한 거 보니 화가 나서. 정말요?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 근데 녹음기는 어떻게 구하죠? 저는 그런 거 없는데. 제가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서 드릴게요. 내일 뵐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늘 가던 시장 입구에서 봐요. 다음 날 저는 김 기자님께 또 돈을 빌려 손톱만 한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약속한 시장 입구에서 박정숙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 이거요. 저는 주위를 살피며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어머, 이렇게 작아요? 네, 이거 소파 밑 제일 안쪽에 살짝 밀어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알았어요. 제가 모레 아침에 청소하러 가니까 그때 몰래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저는 박정숙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이와 할인이가 무슨 말을 할지, 그 작은 녹음기에 과연 뭐가 담기게 될지요. 그렇게 피 말리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박정숙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저예요. 아주머니, 어떻게 됐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늘 가던 공원에서 만나요. 그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기다리자 박정숙 아주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나타났어요. 아주머니, 저는 벌떡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요. 박정숙 아주머니가 주위를 한번 슬쩍 살피더니 녹음기가 담긴 작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녹음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며칠 동안 거실 소파 맨 밑에 넣어뒀다가 오늘 아침에 청소하면서 꺼내왔어요. 아무도 모르죠? 네, 청소기 시끄럽게 돌리는 척하면서 잽싸게 뺐으니까요. 조심했어요. 아주머니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말 이 은혜를. 저는 박정숙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르신도 꼭 조심하세요. 박정숙 아주머니가 바쁘게 떠났어요. 저는 녹음기를 부서질 듯 손에 꽉 쥐고 쪽방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단단히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을 넘기자 드디어 할인이의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인터넷에 또 기사 떴어. 아주 신났네, 신났어. 뭐? 아, 또 뭐야? 도연이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뭐긴 뭐야? 어머님 기사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욕하네. 댓글 좀 봐. 아우, 짜증나 죽겠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정신 나간 치매 환자 말이잖아. 며칠 저렇게 떠들다 말겠지. 도연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해. 어머님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온 거야? 분명히 휴대폰도 지갑도 땡전 한 푼 없이 다 차에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서울까지 왔지? 할인이가 분이 안 풀린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재수없게 태워줬나 보지, 즉. 아, 진짜. 그것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잖아. 그럼 그 15억짜리 보험금은 어떡하고. 그거 받아서 우리 뭐 할지 다 정해놨는데. 시끄러워. 일단 조용히 좀 있어. 당신까지 왜 이래. 지금 괜히 건드렸다간 우리만 손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그대로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계획이 틀어졌다는 말, 15억 보험금 얘기. 이것만으로도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녹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 나눈 대화인 듯 했어요. 여보, 근데 은행에서 연락 왔어? 별말 없어? 할인이가 아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 VIP 고객 계좌 건 말이야. 나 좀 불안해. 괜찮다니까 몇 번을 말해. 내가 감사팀까지 싹 다 손 써서 완벽하게 처리했으니까. 도연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그럼 8억은 이미 빼돌렸고 이번 달에 5억만 더 옮기면 되는 거지? 깔끔하게. 그래. 근데 그 얘기 좀 집에서 그만하라고. 말 조심 좀 해. 혹시 모르잖아. 알았어. 짠돌이 영감들 돈 좀 쓴다는데 뭘 하여튼 그 돈으로 당신 본부장 승진 로비 자금 두둑하게 대고 나머지는 싹 다 우리가 쓰면 되는 거지? 응, 걱정 마. 다 내 명의로 안 하고 당신 이모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로 꽁꽁 숨겨놨으니까 절대 걸릴 일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횡령. 그것도 은행의 중요 고객 돈을 10억이 훌쩍 넘는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김 기자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녹음기 받았어요. 정말? 오키 씨, 뭐가 녹음됐어? 제대로 된 거 있어? 다 들어있어요. 저를 버린 얘기, 보험금 타내려 한 얘기, 그리고 저는 숨을 몰아쉬고 말했습니다. 횡령 얘기도 똑똑히 녹음됐어요. 뭐라고? 횡령? 도연이가 은행 고객 돈을 빼돌렸대요. 10억이 넘는 돈을요. 김 기자님이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오키 씨, 지금 당장 만나. 녹음기 들고 내 사무실로 와. 지금 바로. 네, 지금 당장 갈게요. 1시간 후, 저는 김 기자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기자님이 녹음 내용을 전부 들으며 굳은 얼굴로 메모를 했어요.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난 증거야. 그렇죠? 기자님? 오키 씨, 이제 정말 끝이 보여. 조금만 더 참아. 김 기자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 당장 음성 분석 맡길게. 그리고 도연이가 말한 그 차명 계좌, 내가 어떻게든 추적해 볼게. 네,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며칠만 기다려 확실한 증거까지 다 확보해서 이번엔 제대로 터트릴 거니까
저놈들 이제 끝났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기자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다시 연락을 했어요. 오키 씨, 다 확인했어. 도연이 놈이 은행 VIP 고객 12명한테서 돈을 빼돌렸어. 정말요? 응.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할인이 이모 이름으로 된 계좌로 전부 옮긴 거야. 내가 확인한 총 금액이 30억이 넘어. 세상에 30억.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도연이는 본부장 직위를 이용해서 감사까지 전부 피해갔고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공범이야. 기자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기사 써야지. 이번엔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기사. 내가 쓸게. 그리고 바로 이틀 후였습니다. 김 기자님의 두 번째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목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충격 단독, 쉼터 유기 논란 은행 본부장 부부, 30억대 고객 돈 횡령 및 보험 사기 정황 포착. 기사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10,000개를 훌쩍 넘었어요. 이게 사람이야? 늙은 어머니 버리고 고객 돈까지 훔치고 악마다. 본부장이 횡령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 당장 압수수색해. 바로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도연이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텔레비전 9시 뉴스에 도연이가 은행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본부장님, 횡령 사실 인정하십니까? 어머님을 정말 고의로 버리신 겁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도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인이가 악을 쓰며 기자들을 밀쳤습니다. 비켜요. 다 비켜.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증거 있어요? 부인, 쉼터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작이에요. 그거 다 조작된 거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돈 노리고 돈 때문에 꾸민 짓이라고요. 할인이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김 기자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키 씨 봤어? 저 꼴 좀 봐. 네, 방금 봤어요, 기자님. 검찰이 드디어 움직인대. 이 정도 증거면 빼도 박도 못하지. 특별수사팀 꾸린다고. 정말요? 응. 내가 가진 녹음 파일 원본이랑 차명 계좌 자료 전부 다 검찰에 넘겼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고맙습니다, 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도연이네 집과 은행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찰 직원들이 커다란 상자를 여러 개 들고 나왔어요. 곧이어 도연이와 할인이도 초췌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또다시 몰려들었죠.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억울합니다. 할인이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울부짖었습니다. 다 시어머니가 꾸민 거예요. 저희 돈 뜯어내려고 다 모함하는 거라고요. 도연이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검찰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봤어요. 김 기자님이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키 씨, 이제 정말 곧 끝나. 네. 검찰이 집에서 차명계좌 서류 처리랑 보험 서류 원본 전부 다 찾아냈대. 그리고 컴퓨터에서 검색 기록도 복원했고. 검색 기록이요? 응, 치매 노인 실종 처리하는 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사망 처리 방법, 이런 걸 수십 번 검색한 기록.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날 없애려고 했구나.
그래, 아주 계획적이었어. 근데 오키 씨가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다 틀어진 거지. 김 기자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검찰이 오늘 밤에 긴급 체포할 거래. 체포요? 응. 노인 유기, 보험 사기, 특경법상 횡령, 증거 인멸 우려까지 도망갈 위험이 아주 높으니까. 그날 밤 9시 뉴스에서 도연이와 하린이가 긴급 체포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 가득 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키운 제 아들이 차가운 수갑을 찬 범죄자가 됐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건 그저 묻힐 뻔했던 진실을 밝힌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밝았어요. 저는 김 기자님과 함께 굳은 얼굴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입구에서 김 기자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오키 씨, 떨지 마. 진실은 반드시 이기니까. 네, 기자님 알아요.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으니 심장이 발밑까지 내려앉는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교도관을 따라 도연이와 하린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뻔뻔하던 얼굴들은 어디 가고 핏기 하나 없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방청석에 앉은 저를 발견했어요. 저는 피하지 않고 그 녀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도연이가 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하린이는 아예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자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 이오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검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크게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 하린이가 나들이를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 도연이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계속하십시오. 그 말에 속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한참 달렸습니다. 그러다 하린이가 갑자기 쉼터에 들르자고 했어요. 저는 그날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 칠흑 같은 밤에 쉼터에서 낯선 사람처럼 웅크리고 떨었던 것.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말했습니다. 제 핸드백도 휴대폰도 땡전 한 푼 없는 지갑도 전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며느리가 쥐어준 그 차가운 물티슈 한 장뿐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때 하린이 쪽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증인께서는 작년부터 심각한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증인이 망상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란 듯이 들어보였습니다. 그건 전부 거짓입니다. 그 의사가 제 아들 녀석의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쓴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의사의 진단이 거짓이라는 증거 말입니다. 네, 김 기자님이 모두 조사해서.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검사님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해당 의사는 현재 의료법 위반 및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음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변호사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독하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뿐인 친아들인데 아들의 앞길을 망치면서까지 일해야 합니까? 제가 한 건 오직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저를 버리고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변호인, 증인에 대한 모독은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판사님이 변호사의 말을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증거 심리가 있었습니다. 검사님이 준비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곧이어 법정 안에 할인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 진짜. 어머님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온 거야?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잖아. 뒤이어 도연이의 목소리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일단 조용히 좀 있어. 그럼 그 15억짜리 보험금은 어떡하고. 그 녹음 내용이 흘러나오자 법정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은 이어서 쉼터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 수십억이 오고 간 횡령 계좌 내역, 그리고 제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서류까지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도연이와 할인이 그 두 사람의 끔찍한 범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옥희,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이와 할인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평생을 바쳐 저 아들 하나만을 키웠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세탁소를 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도연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제 아들이 저를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제가 죽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거액의 보험금까지 들어놓고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지 아십니까?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저는 저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할인이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매일 밤 후회하고 있어요. 할인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훔친 돈 횡령한 돈 일부는 이미 돌려드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싹싹 빌게요. 할인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도연이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직접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한 일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피고인 박도연. 판사님이 도연이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피고인은 은행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아내의 범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그것 또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앉으십시오. 마침내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김 기자님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도연은 직접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다음 피고인 김아리는 주도적으로 횡령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험 사기를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피고인 김아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이라니요. 너무 가혹합니다. 억울해요. 하린이가 그 자리에 쓰러지며 악을 썼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결은 끝났습니다. 판사님이 단호하게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님이 제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습니다. 오키 씨, 이제 다 끝났네. 네, 끝났네요. 저희는 묵묵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바깥의 햇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한 달 후, 저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좁고 어둡던 쪽방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곳이었죠. 창문을 활짝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버스를 타고 제가 평생 일했던 옛날 세탁소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낡고 익숙했던 세탁소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낯선 편의점이 새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젊음과 인생을 바친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오키 할머니 되십니까? 한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신지. 저희는 김아린 씨한테 사기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아, 저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일부나마 돈을 돌려받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다 미안하죠. 제 가족이 저지른 일인데요. 저는 그분들께 연신 사과했습니다. 아유,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그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주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하린이가 빼돌린 돈이 30억이 넘는데 검찰이 회수한 돈은 고작 15억 뿐이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15억, 그 큰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바로 김 기자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저 이오키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린이가 숨긴 그 나머지 돈 말이에요. 응, 오키 씨 왜? 그 돈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피해자들한테 마저 돌려줘야죠. 그래, 나도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근데 김아린이 끝까지 입을 안 열어. 혹시 그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조사해보면 안 될까요? 아, 좋은 생각이네. 오키 씨, 당장 알아볼게. 일주일 후, 김 기자님이 서류 봉투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키 씨, 찾았어. 하린이한테 이종 사촌 동생이 하나 있대. 이종 사촌요? 응. 이름은 김민수. 하린이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아주 자주 만났던 사람이라네. 김 기자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아주 뺀질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억대가 넘는 외제차를 현금으로 샀어. 돈이 어디서 났대요? 그게 불분명하지. 직업도 변변찮은 놈이.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 아주 큰 규모의 카페도 열었어. 그럼 하린이한테서 그 횡령한 돈을 받은 거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틀림없어. 일단 이놈부터 바짝 지켜봐야겠어. 저는 그날부터 김 기자님과 함께 그 이종 사촌 동생이라는 김민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그놈이 열었다는 카페 근처를 샅샅이 살폈어요. 밤에는 김 기자님이 준 자료들을 보며 돈의 행방을 정리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꽁꽁 숨긴 그 더러운 돈의 행방을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김 기자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다급했습니다. 오키 씨, 큰일 났어. 네. 기자님, 그게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하고 할인이 그 인간들이 항소했어. 뭐라고요? 항소라고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죠. 응, 감형을 요구했대. 아주 비싼 로펌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는구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쉽게 죗값을 치를 뻔뻔한 것들이 아니죠. 그런데 오키 씨,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김 기자님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 할인이 그 여자가 횡령을 오키 씨가 강요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 네, 제가 강요를 했다고요? 응. 오키 씨가 아들 승진시키려고 며느리한테 부정한 돈을 구해오라고 시켰다는 거야. 아주 소설을 써요. 소설을.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아. 오키 씨. 근데 할인이 쪽 변호사가 그렇게 악착같이 주장하고 있어. 여론을 뒤집으려는 속셈이야. 어떡하죠, 기자님? 오키 씨. 일단 진정해. 이제 겨우 시작이야. 항소심 다시 준비해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 지옥 같은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게 덜컥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틀 후였습니다. 늦은 저녁에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싶어 현관문을 열자 뺀질하게 생긴 낯선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서 있었어요. 누구시죠? 이오키 씨 맞죠? 남자가 삐딱하게 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바닥으로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틀림없었습니다. 할인이의 이종 사촌 동생, 사진으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모르시겠다? 저는 김아린 씨 이종 사촌 동생입니다. 남자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의 집엔 왜? 무슨 일이냐고? 할머니가 요즘 저를 미행하시던데요? 네, 미행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카페에 사람 보낸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스토커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아주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할머니 나이 드셨으면 곱게 늙으셔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저를 밀칠 것처럼 한 걸음 다가왔어요. 김아린이 무슨 짓을 했든 그건 누나 일이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시죠. 계속 이런 식으로 제 주변 맴돌면 할머니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 범죄자로 몰아간다고 언론에 싹 다 제보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두려웠지만 지지 않으려고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협박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다시는 제 주변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아셨어요? 남자가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침을 뱉으며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기자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방금 할인이 이종 사촌 동생이란 놈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뭐라고? 아니, 그놈이 거길 어떻게 알고. 오키 씨, 괜찮아? 다친 데 없고? 네, 괜찮아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기자님, 정말. 아, 이놈들이 아주 대놓고 나오는구나. 일단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마.
오키 씨, 그 사람, 보통 놈이 아니야.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런데 겨우 사흘 후, 김 기자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오키 씨, 지금 당장 인터넷 기사 좀 봐요. 빨리. 아니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기사가 떴어. 오키 씨에 대한 아주 악질적인 기사야. 저놈들이 손을 썼어. 저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켜고 그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존속 유기 피해자 이 씨, 알고 보니 아들 돈 노린 악질 시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기사에는 제가 처음부터 도연이의 승진을 위해 며느리 할인이를 닥달해서 돈을 빼돌리게 했다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거짓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쉼터 사건도 제가 돈을 목적으로 꾸민 자작극일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까지 있었죠. 어떻게 이런 기사를...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기사가 벌써 여러 곳에 퍼졌어. 누가 도대체 이런 기사를 쓴 거예요? 이름도 없는 작은 인터넷 매체들이지. 뻔해. 할인이 쪽에서 돈 주고 쓰게 한 게 틀림없어. 여론 조작하려는 거야.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을 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역시 시어머니가 문제였네. 돈 때문에 며느리 인생까지 망치는 시어머니들 진짜 많다더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항소심 준비 기일이 잡혔고 재판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김 기자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줬어요. 오키 씨 재판부에서 피해자 이오키 씨의 증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봐. 재검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요? 피고인 측에서 제기한 그 새로운 주장 때문이래. 그리고 그 악성 기사들도 분명히 영향을 준 것 같아. 저 이제 어떡해요? 또다시 모든 게 저를 또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려는 거잖아요. 저는 결국 울먹였습니다. 오키 씨, 저놈들 뜻대로 되게 둘 순 없잖아. 우리한테도 저놈들을 잡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증거요? 응, 할인이 그 이종 사촌 동생놈이 횡령한 돈을 받았다는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 말이야. 저는 그날부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카페에 들어가 보기로요. 저는 김 기자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제가 오늘 그놈 카페에 잠입할게요. 뭐라고? 오키 씨, 위험해. 그 녀석이 오키 씨 얼굴도 알고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까지 했잖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무실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제 직감이 그래요. 오키 씨 정말. 기자님, 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요. 김 기자님이 수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정말 조심해야 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 다음 날 저녁 저는 창고에서 낡은 청소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에 모자까지 푹 눌렀었죠.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청소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그 카페는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겨우 도착했어요. 카페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2층짜리 통유리 건물이었어요. 저는 카페 마감 시간인 10시까지 근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10시 30분쯤 드디어 카페 안의 불이 전부 꺼졌습니다. 조금 뒤 그 이종 사촌 동생놈이 문을 잠그고 나와 자기 외제차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카페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석에 작은 뒷문이 하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려보니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살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고양이처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지만 숨을 참았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사무실 문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지러운 책상 위에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들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로 정신없이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서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해외에 세운 유령 회사 설립 서류였어요. 거기에 똑똑히 김아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자금 이체 내역서도 있었어요.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 그 유령 회사 해외 계좌로 옮겨진 기록이었습니다. 이거야, 드디어 찾았어. 저는 흥분을 누르며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층 복도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깜빡했네. 그 서류. 그 이종 사촌 동생 목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낡은 청소 도구함이 있었어요.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재빨리 그 도구함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곧이어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김민수가 툴툴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뒀더라, 아, 진짜. 김민수가 책상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구함의 좁은 틈새로 숨을 죽이고 그놈을 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때 김민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 김민수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그 해외 계좌는 절대 못 찾을 겁니다. 서류상으로 김아린 이름으로만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요. 김민수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 이옥희 할머니요? 그 할망구 아직도 거슬리게 구네. 이번 항소심에서 확실하게 정신병자로 만들어주세요, 변호사님.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제가 이미 인터넷 기사도 여러 개 뿌렸어요. 여론 조작은 걱정 마세요. 돈이 최고죠. 김민수가 책상에 기대서서 말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누나가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저라도 이렇게 도와줘야죠. 횡령한 돈은 제가 아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니까 누나한테 걱정 말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김민수가 서류 봉투 하나를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좁은 도구함 안에서 덜덜 떨며 나오지 못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1층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고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전봇대에 기대숨을 몰아쉬며 김 기자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저예요. 오키 씨, 괜찮아?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 없었지? 내 증거 전부 확보했어요. 정말 찾았어? 해외 유령 회사 서류, 할인이 이름으로 된 거 전부 사진 찍었어요. 잘했네. 잘했어. 그리고 방금 그놈 통화 내용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할인이 변호사랑 통화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들은 모든 내용을 김 기자님께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와, 이 악마 같은 놈들 봐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오키 씨,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데리러 갈게. 카페 앞 버스 정류장이에요. 위험하니까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갈게. 30분쯤 지났을까요? 김 기자님의 차가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을 건넸어요. 기자님, 사진 여기 다 있어요. 김 기자님이 사진들을 확인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오키 씨. 이거면 저놈들 항소심 단번에 뒤집을 수 있어. 정말이죠? 응. 내일 아침이 되자마자 이 자료 전부 검찰에 제보할게. 저놈들 이제 정말 끝났어. 저는 그제야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안심이 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까보다 별이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기자님의 차 안에서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문득 가장 중요한 게 생각났어요. 사실은 제가 녹음도 했어요. 녹음? 김 기자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그 좁은 청소 도구함 안에 숨어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놈 목소리가 다 담겼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 앱을 열어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오키 씨,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야. 김 기자님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끔찍했던 김민수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그 해외 계좌는 절대 못 찾을 겁니다. 서류상으로 할인 이름으로만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오키 그 할망구는 확실하게 정신병자로 만들어주세요. 변호사님. 김 기자님이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치며 녹음을 멈췄습니다. 진짜 완벽하네. 할인이가 뒤에서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야. 김 기자님이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님, 저 김 기자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기자님이 방금 들은 녹음 내용과 제가 찍은 사진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김 기자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님이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고 하시네. 오키 씨, 오늘 밤은 위험하니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정말 고맙습니다, 기자님.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곧장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검사님이 사진들을 넘겨보며 혀를 차더니 녹음 파일을 다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걸 가져오셨습니다. 해외 자금 은닉 정황이 명확하네요. 김 기자님이 물었습니다. 그 이종 사촌 김민수도 공범으로 봐야죠? 당연합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수익 은닉죄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 바로 체포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텔레비전 9시 뉴스 속보에서 그 뻔뻔했던 김민수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유명은행 본부장 부부 횡령 사건의 공범인 김민수 씨가 오늘 오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찾아낸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아리는 횡령 자금을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악의적으로 은닉했습니다. 또한 김민수를 공범으로 두고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피해자 이오키 증인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검사님은 이어서 그날의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확실하게 정신병자로 만들어주세요. 김민수의 비열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순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할인이는 결국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피고인 박도연 할 말 있습니까? 그러자 도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도연이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 여자한테 저도 똑같이 속은 거라고요.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참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피해자입니까? 그것도 중범죄입니다. 재판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들은 1심 판결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박도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도연이가 그 자리에 휘청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아리는 이 모든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등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아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싫어. 하린이가 그 자리에 쓰러지며 소리쳤습니다. 또한 공범 김민수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이 망치를 3개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린이가 교도관들에게 붙들린 채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두 눈에 증오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옥희, 이 할망구야. 네가 뭔데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다 너 때문이라고. 하린이가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듯이 소리쳤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김 기자님이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오키 씨, 정말 수고 많았어. 고맙습니다. 기자님 없었으면 저는 정말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지, 오키 씨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둠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한 달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옥희 씨 해외 계좌 동결하고 자금 환수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대부분 찾았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약 12억 정도 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피해자분들한테 우선 배분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김 기자님과 함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횡령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거든요. 은행 앞 회의실에 저 때문에 돈을 잃은 피해자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옥희 할머니 되십니까?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돈을 돌려받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는 그분들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유,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다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김 기자님이 아주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키 씨, 아주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인데요, 기자님? 내가 이번 사건 심층 보도로 올해의 기자상을 받게 됐지 뭐야? 정말요? 세상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기자님. 이게 다 오키 씨 덕분이야. 김 기자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지옥같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제 평생이 담긴 옛 세탁소 자리를 찾아갔어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세탁기를 돌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이 맡긴 옷에 지독한 얼룩을 빼주며 기뻐하던 기억도 생생했어요. 뜨거운 다림질에 손에 물집이 잡혀 퉁퉁 붓던 날들. 그 모든 세월이 이 작은 건물 안에서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 엄마가 바로 여기서 너를 키웠어. 저는 가슴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이 새도록 재봉틀을 돌렸던 날. 도연이가 은행에 떡하니 합격했다고 전화했을 때에 그 터질 것 같던 기쁨. 본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그 자부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진 허상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에 앉아
저를 힐끔 쳐다봤어요. 어서 오세요. 저기 총각, 여기 예전에 세탁소 아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어르신, 작년에 편의점으로 싹 바뀌었대요. 그랬구나. 세월 참. 저는 온장고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아 캔커피 뚜껑을 땄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차가워진 제 손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엄마는 단 한순간도 후회 안 해, 도연아. 저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이 어미를 그렇게 끔찍하게 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네 엄마야. 그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아.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근데 용서는 못하겠다. 정말 미안하지만 엄마가 아직은 용서를 못하겠어. 저는 남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김 기자님이 소개해준 임대 아파트 근처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처음 오시는 분이시죠? 복지관 직원이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 어르신, 혹시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노래 교실도 있고. 저는 혹시 상담 봉사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담 봉사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저처럼 자식 문제로 쏙 썩고 어려움 겪는 어르신들, 그분들 이야기 들어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관장님께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오키 어르신, 매주 목요일 오후에 상담 시간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아이고, 정말요? 정말 고맙습니다. 첫 상담 날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한 할머니가 제 앞에 앉으셨어요. 저기 선생님, 제 아들놈이 제 집을 팔아먹으려고 해요. 할머니가 손수건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데 저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데 어떡하죠? 저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기자님께 당장 연락드려 볼게요. 법률 상담도 공짜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며 곧바로 김 기자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님, 저 이오키예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래, 오키 씨? 어떤 분인데? 저는 할머니의 기막힌 사정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놈이, 알았어. 내가 아는 아주 실력 좋은 변호사 당장 소개해줄게. 걱정 마시라고 해줘. 고맙습니다, 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 후 그 할머니가 아주 환한 얼굴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나 집 지켰어요. 정말요? 아이고, 정말 잘 됐네요. 네. 그 변호사님이 딱 나서니까 아들놈이 꼬리를 내렸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제 뼈 아픈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다른 분들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소문이 났는지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김 기자님도 가끔 복지관에 들러서 어르신들께 사기당하지 않는 법 같은 무료 법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키 씨, 아주 좋은 일 하고 있네. 다 기자님 덕분이죠.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후원금이야. 복지관 활동에 보탬이 되게 써줘. 김 기자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기자님. 이러시면 제가 정말 안 되는데. 받아. 오키 씨가 하는 일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니까.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낯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차가운 교도소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 박도현.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엄마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도연이에요. 여기서 매일매일 엄마한테 지은 죄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정말 엄마한테 못된 짓을 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면회 와주세요. 엄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요. 편지는 2장이나 이어졌습니다. 온통 후회와 사과 그리고 용서를 비는 말로 가득했어요.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하지만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 엄마 마음이 정말로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다시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제 상담을 기다리는 분들이 벌써 와 계셨어요. 오전 상담을 마치자 복지관에서 사귄 친구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키 씨, 오늘 점심은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요? 좋아요. 뭐 먹을까요? 근처에 새로 생긴 국밥집 있는데 거기가 아주 끝내준대요. 뜨끈하게 국밥 한 그릇 하러 가요. 어머, 국밥 너무 좋죠? 저희는 다 같이 깔깔 웃으며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제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국밥집으로 가는 길에 한 친구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키 씨가 우리 복지관에 와주셔서 정말 좋아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아니야, 정말로. 오키 씨 덕분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이 나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매일매일 새 힘이 나요. 국밥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이 나왔어요. 저는 국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세탁소에서 다림질만 하던 이오키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이오키가 여기 있어요. 비록 피를 나눈 아들은 잃었지만 마음을 나눈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바로 여기 제 옆에 있는 복지관 친구들이 제 새 가족입니다. 오키 씨, 국밥 맛있죠? 입에 맞아요? 네. 정말 정말 맛있어요. 속이 다 뜨끈해지네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햇살을 받아 노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추운 겨울이 오고 또다시 따뜻한 봄이 오겠죠. 계절은 그렇게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제 인생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독하게 춥던 겨울을 지나 이제야 저에게도 새로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뜨끈한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쉼터에서 손에 쥔 차가운 물티슈 한 장으로 시작된 제 기막힌 이야기. 이제는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세탁소 주인 이오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복지관 상담사 이오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생기면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